네, 2020년 우리 어떻게 대비하면 될지 2019년의 문제들을 싹 한번 보고 2020년의 경향을 분석하는 수업입니다. 자, 일단 제 소개를 할게요. 자, 저는 지금 현재 박문관 남부고시학원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강하는 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전에 이제 지필진 활동을 했던 내역들입니다. 자, 그럼 요런 교재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이제 풀었던 문제집들 중에 제 교재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전 수능에서는 이제 인강 강사로 활동하진 않고 주로 문제지를 필진으로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해서 연구와 지필에 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 중에서 혹시 표지가 낯익은 게 없으신가 싶네요. 자,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공무원 시험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점점 더 어떤 컨텐츠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까지 질 좋은 문제들을 푸실 때 제가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문제를 직접 출제하는 사람이고요. 문제를 사오지 않아요. 제가 직접 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올해도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적중을 했는지를 또 보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 시작을 할 때 저에 대해서 확신해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2019년 출제 비율을 좀 볼게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출제 비율을 이렇게 내보면 60문제 중에 독해가 33문제, 그 다음에 문법 규정이 20문제, 그 다음에 한자와 어휘를 정말 순수하게 옛날 스타일로 정말 어휘 한자 하나 모르나 이렇게 낸 건 4개예요. 근데 독해랑 병합해서 낸 것들까지 합치면 7개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뭐가 가장 어쨌든 점유율이 높죠? 독해입니다.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중에 어느 게 독해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국가직이요. 그 다음에 어느 게 독해가 제일 적게 나왔을까? 서울시. 근데 서울시도 이번에 8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서울시도 10문제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국가직은 심지어 독해가 15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나와도 그죠? 12문제 이상이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2020년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 답은 독해력 강화다. 독해를 다 맞으시면 여러분 60점이 확보되는 거예요. 60점 이상이 좀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독해를 틀리지 않도록 하자. 그 다음 정상 범위의 문법 규정의 출제는 다 맞는다. 정말 미친 듯이 지엽적인 걸 내지 않는 한, 그렇죠? 정상적인 범위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간 빈출되어 왔던 것들, 그리고 교과서의 이론 문법 같은 걸 숙지했을 때 풀 수 있는 수준. 자, 그런 것들에서 확실한 득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휘 한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킵시다. 자,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예의만 해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들으세요. 최소한이라도 하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합시다라고 해도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킵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변화한 공시국어의 답. 이유진 우월한국어로 승리하자. 2019년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영역별 기출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받으신 자료에서 지금 이론 문법부터 제가 3개의 시험지를 싹 재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론 문법, 어문 규정, 독해, 그 다음에 어휘 한자 순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론 문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문제 중에 몇 문제냐면 11문제예요. 그래서 자, 규정이 9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문법이랑 규정 합쳐서 20문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론 문법이 그래도 규정보다 좀 많이 나오죠. 네, 그럼 이론 문법과 규정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론 문법과 규정이 뭐가 다른 거냐면, 이론 문법은 요즘에 수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서 수능에서 여러분들 5문제 나와요. 그래서 화법, 작문, 문법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수능을 보신 분들은 그래서 학교 다닐 때나 학원 다닐 때나 문법에 대해서 이론 문법 부분을 배우셨습니다. 근데 규정은 좀 달라요. 규정은 학교나 아니면 수능에서 이렇게 준비할 때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규정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수능 국어를 했다고 해서 배운 적이 없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1문제인 이론 문법이 더 많이 나오는데 두려움은 어디서 더 커요? 처음 보니까. 예, 어문 규정 쪽에 막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이런 거 있죠. 이런 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거죠. 그런데 2019년 경향을 보면 이론 문법은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어문 규정은 그렇지가 않아. 어문 규정은 사실 규정의 대표적인 예시 안에서 선지가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면 이론 문법은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까지 풀 수 있게 해두시고, 규정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규정의 대표 예시를 숙지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원리의 이해. 자, 이론 문법부터 볼게요. 자, 이것도 제 기본서의 목차 순서대로, 다른 분들도 주로 이런 목차일 거예요. 예, 유사하거든요, 목차들은. 그래서 목차 순으로 배열을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법서를 딱 펴면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언어와 국어라는 챕터예요. 총론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서 언어의 특성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언어의 특성에서 요 라가 답이었는데 이 문제에 자, 자의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언어엔 자의성이 있다, 사회성이 있다, 역사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아, 참. 그리고 여러분, 이 수업은 문제 해설 수업이 아니에요. 제가 이미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는 회차별로 한 문제 한 문제 해설한 건 다 해놓은 거 아시죠? 무료 특강으로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거는 시험 이제 보자마자 바로 다 촬영을 해서 올려놨다고. 그럼 이 수업은 뭐냐 하면 경향 분석이에요. 그럼 제가 문제를 어떤 문제는 풀겠지만 어떤 문제는 정답만 짚으면서, 혹은 어떤 문제는 모양만 짚으면서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서 나왔다를 보자고요. 어디서 나왔다고요? 언어의 특성에서 나왔죠. 근데 예전에 언어의 특성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예시 연결형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원리를 이해하고 예문에서 어떤 특성이 적용됐는가, 그걸 도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는 뭐냐면, 방송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죄수를 풀어주는 석방이었다. 근데 그게 이제 방송에서 보도, 그렇죠? 이런 의미가 되었다고, 의미가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언어의 뭐라 그러냐면 언어의 역사성, 시간이 흐르면 변한다고.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밥이라는 의미의 말소리, 밥을 내 마음대로 법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어기는 거다. 이거는 약속이니까 사회성. 그 다음에 종이가 찢어졌어라는 말을 배운 아이가 책이 찢어졌어라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언어의 창조성, 개방성, 뭐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것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라는 자의성이란 말이지. 근데 지금 여기 뭐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규칙성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떨어지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제가 교재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 우월한 문법 규정에 이 장면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의성 예시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라마다 다르다. 그게 바로 여기라. 오늘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은 나라마다 다르다. 이 내용이랑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문풀 올인원이라는 책에서도 방송이 여러분 죄수를 가두는 건데 요즘엔 풀어주다가 돼가지고 영상 송출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국어의 주요한 음운 변동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 XY 돼 있으니까 되게 막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면 알만한 내용. 교체, 첨가, 축약, 탈락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보면 발문에 대상 단어가 있어요. 부엌일. 그럼 부엌일을 딱 주고 뭐뭐 썼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정을 묻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입으로 읊조려서 발음인지 보면 됐어요. 부엌일, 부엌일, 부엌일. 그러면 발음이 뭔가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부엌일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 단계를 거쳐서 뭐가 된다. 그래서 중간 과정 진술을 해야 돼. 식을 써야 돼, 식을. 수학 식 쓰듯이. 그리고 왜 예전에 수학 배울 때 식 점프하고 써가지고 꿀밤 안 맞아봤어요? 차근차근해. 암산하지 말고. 막 주먹국으로 풀지 말고 식 예쁘게 쓰란 말이야. 막 이렇게. 그거랑 마찬가지로 부엌일도 한 번에 결론 발음이 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부엌이랑 일이 더해지기 전에 부엌의 키읔이 뭐가 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뭐가 된 다음에 부엌으로 기억이 돼요. 그럼 뭐가 먼저 일어나요? 교체.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교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이랑 붙으면서, 자, 그때 일의 이응 자리가, 자, 이게 뻥이응이죠? 음가 없는 이응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서? 니은이 첨가돼서. 그럼 뭐 다음에 뭐가 일어났다? 교체 다음에 첨가가 일어났다. 순차적으로.
자, 그래서 답안은 1번이다. 이렇게. 가끔은 순서를 묻기도 한다니까요. 뭐 다음에 뭐 다음에 뭐. 빈칸 뻥뻥 뚫어놓고 여기에 뭐 들어가겠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랑 제가 똑같이 냈던 제 진도 모의고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닮았죠? 제가 어떻게 놨어요? 꽃잎을 요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지를 보여드렸잖아요. 아, 부엌일이랑 꽃잎이랑 진짜 소름 끼치게 비슷한 거. 자, 꽃잎 할 때 각각 뭐부터 해야 돼?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대치라고도 해요. 얘가 먼저 일어나. 자, 그 다음에 둘이 결혼해. 하면서 뭐 첨가? 니은 첨가.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무슨 화? 비음화. 그래서 동화까지. 동화도 교체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단계별 서술하는 거 이때 강조를 했었어요. 이런 문제 나올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찾다 보니까 적중이 진짜 많더라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요것도 음운 변동 문제인데, 자, 정답 초점 뭐 하라 그랬어요? 음운의 개수를 세라고 했어. 음운 변동 전, 후. 제가 올해 이거 되게 문제 많이 냈거든요. 제 모의고사 타신 분들 기억나시죠? 문제를 진짜 시즌별로 몇 개씩 냈어. 음운 개수 세기. 그때 수험생들이 다른 선생님들 수업 듣다가 제 문풀로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자기는 음운 개수 셀 때 표기를 보고 세는 줄 알았다 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고, 자기는 표기가 아니라 발음만 가지고 세는 것만 하는 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아니다. 발음 전 표기 기준으로 세고 그 다음에 발음 후에 세서, 그래서 음운 변동으로 인해서 음운 개수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음운 개수가 늘어나는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음운 개수가 줄어드는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음운 개수가 늘어날 수 있는 현상이 뭐예요? 첨가. 그렇죠. 니은 첨가하면 늘어나는 거잖아요. 없던 니은이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또, 자, 그러면 음운의 개수가 줄어드는 건요? 축약하면 줄어들지. 그리고 탈락해도 줄어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디귿 입학생에서 뭐가 일어나요? 비읍과 히읗의 무엇? 축약. 자, 그래서 여기 8개였는데 둘이 합쳐. 그러면 하나가 줄어요. 맞죠? 자, 그럼 자, 우리 교재의 음운의 개수. 그래서 음운 개수 셀 때 어떤 기준으로 세는지를 제가 보여드렸고, 우리 기본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는 딱 보세요. 음운의 개수를 바꾸는 음운 변동이 적용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부터 디귿의 공통점을 하나를 고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기서 일어나는 것은 몽땅 뭐가 적용된 거야? 음운 개수 변동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저거 다 세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자, 이제 형태론으로 넘어갑니다. 형태론. 원래 늘 사실 형태론이 제일 많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형태론 치곤 많이 안 나왔어. 근데 이게 내년에도 유지가 될까? 그런 건 없어요. 사실 저는 수능 쪽에서도 제가 있던 회사에서 메가스터디나 제가 이제 청솔에 있을 때, 이투스에 있을 때 학력평가 일을 좀 했어요. 모의고사 볼 때마다 예상 커트 점수, 1등급 컷, 2등급 컷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잡거나 오답률 베스트 문항을 예측하거나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제가 그런 거 되게 정확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낼 때 레벨 1, 2 내고 딱 몇 점 정도에서 평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연구에 더 강한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근데 이 형태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뿐만 아니라 제가 공무원 쪽에 와서 기출을 10몇 개년을 다 뒤져가지고 다 털어가지고 연구한 결과 매년 국가지가, 지방지가, 서울시가 서로 합의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밸런스 따위가 없다는 얘기죠. 각각 그냥 그 시험지마다의 생각이 있을 뿐, 올해 뭐 예를 들어 국가직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뭐 지방직에서 이렇게 해야지, 시간차가 있다고 해서 막 배려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가원이나 수능 같은 경우는 똑같은 작가의 거는 안 내, 한 해. 뭐 예를 들어. 근데 올해 봐봐요. 신동엽 씨가 2개나 나왔죠. 이런 건 서로 안 보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실제 시행되고 있는 시험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린 과학적으로 대응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복불복이 있어. 복불복이 있지만 가장 안전한 확률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초시생이야.
그러면 내용을 모르고 이 수업을 듣고 있다고. 그러면 그냥 그래도 들으세요. 끝까지 버텨봐. 버티면서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구나 라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건 이거예요. 절대로 2019년에 이게 어떤 추측의 기반이 될 수는 있지만 이대로 나오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올해 의문론이 몇 문제 나왔으니까 내년에도 그렇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제 카페에 가면요, 작년 것도 이거 해놨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2019년만 제가 영역별 분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18년 것도 있어요. 2018년 9급 영역별 분석 이거 있어요. 그러면 2017년에 안 했겠어? 그것도 내가 영역별로 다 해봤어. 해봤는데 규칙적이진 않아요. 규칙적이진 않으니까 항상 제가 그랬죠. 정상 범위의 출제에 대해서 안전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올해는 어쨌든 형태론이 조금 덜 나온 편이다. 원래는 형태론이 더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품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국어 선생님 만들 생각은 없어, 출제자들도. 근데 왜 매년 품사가 그리 중요할까요? 품사가 어떤 논리력을 볼 수 있는 부분이면서도 성실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자, 품사 변별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변별 기준이. 그래서 그 변별 기준을 가지고 계산해서 딱딱 나오면 되게 좋겠죠. 근데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품사 변별법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은 논리력을 측정할 수 있고요. 근데 그 라인에서 벗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예외. 얘는 또 암기를 했어야 돼. 그러면 이거는 머리랑 성실함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 구간이 또 어디냐면 띄어쓰기예요. 자, 그래서 문법과 규정 쪽에서 출제진들이 포기하지 않는 영역이 품사 판별하고 띄어쓰기예요. 요즘의 추세가 문법 규정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부분은 계속 내려고 들 거라는 거지. 왜? 판단. 머리랑 성실함을 동시에 측정하는 구간이니까. 네. 어떤 성격을 측정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품사 변별 기준 한번 보고 갈게요.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건 미리 알았어야 되고 어떤 건 변별법을 하면 되나. 자, 볼게요. 여기 쌍둥이도 서로 성격이 다른 법이다. 다른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기출에도 많이 나왔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의 커리를 탔어도 다른은 강조해서 들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격이 다른 법이다. 이 괄호친 부분이 법을 꾸며요. 자, 그럼 여기 이 괄호가 관형절이라는 셈인데, 자, 그러면 관형절 속에 주어가 있어. 성격이. 이것이 서술어로 뭘 원하죠? 다른. 성격이 다르다. 그러면 이게 얘를 원해요. 뭐로써 원해요? 서술어로 원해요. 서술어로. 그러면 저 다른은 서술성이 있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서술성이 있는 다른을 우리는 관형사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이라는 관형사가 있지만 서술성이 있을 땐 관형사가 아니야. 관형사는 꾸미기만 하려고 태어나거든. 그러니까 이건 형용사 다르다가 관형사인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형용사의 무슨 형? 관형사 형이라고 그래요. 형. 관형사인 척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 품사는 뭐예요? 형용사죠. 그렇죠? 형용사인데 관형사인 척. 자, 그다음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잘 크지 못한다. 크다는 외웠어야 되는 단어예요. 어떤 점에서 외웠어야 되는 거냐면 이 크다가 품사 통용을 해요. 동사 크다도 있고 형용사 크다도 있다는 거지. 근데 동사 크다는 성장 생장하는 거. 그 다음에 형용사 크다는 당장 사과가 커. 저 사람 키가 커. 부피 이런 거. 자, 그래서 이때 보니까 나무가 부피가 당장 눈으로 봤을 때 큰 애 작네예요? 아니면 성장이에요? 성장 생장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나무가 잘 이렇게 변화하면서 점점 자라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자라다로 바꿔보라고 그랬잖아요. 자라다로 바꿀 수 있는 크다는 뭐다? 동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동사 크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크다의 품사 통용, 다르다의 품사 통용 다 책에 있어. 자, 그 다음 남부지방의 홍수가 나다. 이때 나다는 최근 기출에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동사, 형용사, 변별법. 동사, 형용사, 변별법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현재형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이 현재형도요. 선 어마러미로서 써보는 방법과
선, 어말어미로서 써보는 방법과 그리고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써보는 방법이 있어요.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현재 테스트를 해보는 거랑 그 다음에 그 외에 명령형, 청유형은 뭐만 쓴다? 동사만. 명령형, 청유형은 동사만 쓴다라든가 의도나 목적의 러려, 연결어미는 누구만 쓴다? 동사만 쓴다거나 그 외에 동작상의 보조용어는 누구만 쓴다거나 동사만 쓴다거나 느냐나 나랑 누구랑 결합하냐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대표적인 게. 자, 이 중에 이거를 이 시간에 언제 다 하고 있어. 이걸 다 어떻게 막 다 해봐? 그쵸? 제가 알려드렸죠. 이 중에 가장 안전하고 그쵸? 가장 안전하고 예외가 별로 없고 그래서 오판을 덜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현재형이요. 왜냐하면 명령 청용을 많이 쓰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제 요 수업을 이유진을 들어볼까 2020년 해서 오신 분들은 지금까지 만약에 명령 청용 가지고 동사 형용사 판단을 했다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모자라다가 나왔었어. 이거 품사가 뭐냐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다가 다들 명령형을 넣어본 거예요. 그러면 모자라라 이상한걸? 모자라자 이상한걸? 그쵸? 그래서 현용사인 줄 한 거야. 수험생들이. 근데 이게 동사였어요. 그럼 뭐야? 왜 동사야? 나는 모자라라 모자라자 어색한데? 그럼 왜 판별법이 통하지 않는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동사 맞는데 동사 맞아요? 근데 의미 자체가 나쁘죠. 여러분 충분한 거랑 모자란 것 중에 뭐가 좋아요? 충분한 게 좋잖아요. 넘치는 게 좋죠? 근데 모자라는 거는 기분 나쁜 말이야. 뭐든 결핍이잖아. 근데 남한테든 그저 함께든 모자라라라고 명령을 하거나 모자라자라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를 하자고 안 하겠지. 그러니까 써보지도 않았겠지. 그러니까 어색한 거지. 그렇다고 얘가 동사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냥 나쁜 동작을 명령하거나 청유하는 게 어색한 거야. 느낌이. 그럼 여러분 이거는 얘가 동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의미 때문이에요? 의미 때문이에요. 동사는 맞는데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명령 청유가 그냥 어색한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위험해. 이 판단법을 쓰는 게.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 이론적 지식으로 이런 판단법이 있다는 건 알아둬야 되지만 하지만 실제 실전에서 쓸 때는 뭘 쓰라고? 현재형을 쓰라고 강조해왔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돼. 홍수가 나라. 홍수가 나자. 이상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디에 홍수가 난다. 홍수가 나는 이렇게. 요렇게 보고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를 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동사입니다. 난다. 그러면 이거는 홍수라는 말이 어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홍수가 났다라고 주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경험치로 생각하지 말고 이 홍수는 사건이죠. 그러면 너 그러다 사고 난다. 사고 난다. 니은다 돼요? 안 돼요? 되죠, 현재형. 그죠? 그런 식으로 경솔하게 행동하면 사고가 나는 법이다. 되죠? 그러니까 홍수는 일종의 사고죠. 그러면 사고가 발생한다니까 이건 동사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농담은 하지만 허튼 말은 하지 않아. 이때 농담은 하지만 이어진 문장이 한번 잘라줘야 돼. 그리고 허튼이 뭐만 꾸며요? 말만 꾸며요. 그리고 여러분 말이 허트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니야. 서술성이 없어. 서술성 없고 꾸미기만 하네. 얘 뭐예요? 관형사죠. 관형사로 태어나냅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있었어요 교재에. 허튼. 자, 그 다음 아니다. 아니다 우리 기본서에도 있고 제가 문제로도 실전 300지에서도 냈고. 자, 그래서 아니다의 품사는 자 형용사입니다. 아닌다 돼요 안 돼요? 현재형 해보면 되잖아. 아닌다. 이상하죠? 아니는 이상하죠? 자, 그래서 정답이 아닌 것이다. 이건 되지만 정답이 아니는 것이다. 이상하죠? 정답이 아닌다. 이상하죠? 현재형이 안 돼요. 형용사죠. 자, 그래서 동사 형용사 변별법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를 다 알아두되 가장 안전하게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현재형이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품사가 다른 하나는 역시나 품사인데 싹 다 한 단어로 발랐네.
자, 뭘로 발랐어요? 박다. 그만큼 박다가 중요한 단어고 기출에도 나왔던 단어예요. 자, 그래서 실전 300제 제가 박다 가지고 문제를 내봤고 모두의 약점 특강에서도 기출 인용해서 박다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박다는 늘 형용사지만 언제는 동사다. 한 경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동이 터서 새날이 오면. 그러면 동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예문도 딱 보여드렸어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떠나겠다. 그럼 새날이 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통사론이에요. 통사론.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격조사로 나와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쵸? 주격조사다! 막 가 그러면 당연히 주어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제 문제 안 줘. 여러분 이제 그거는 5년 전 문제야. 많이 변했어요. 이제 이론 문법 어렵게 가야 돼. 제가 독해로 뜨고 있다 떴다? 자, 근데 그래서 문법을 못하는 줄 알아. 그쵸? 자, 그게 아니거든요. 그쵸? 자, 어쨌든. 근데 제 모의고사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문법 굉장히 까다로워요, 문제가. 그래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푼 사람들이 얘기해봐. 제 문제가 이론 문법 문제가 지엽적이야? 여러분, 어렵다고 다 지엽적인 게 아니에요. 지엽적인 건요, 희귀한 단어를 보여주는 게 지엽적인 거야. 시험에 절대 안 나올 이상한 단어를 선지에 박는 게 지엽적인 거야. 진짜 그런 걸로 난도를 주는 경우들 있잖아요. 막 어휘, 한자, 막 혹은 문법 예문인데 말도 안 되는 거, 막 이런 거 주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문제 구조상 하나의 문제인데 여러 개를 테스트 시키거나, 그쵸? 그리고 되게 기본적인 예문인데 어떤 혼동 파트를 심거나 이런 게 어려운 거지. 그건 지엽적인 게 아닙니다. 그쵸? 제가 추구하는 문법 문제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우월한 문법 교정 통사론 기출문제 풀이할 때 되게 공을 많이 들여요. 이론 수업할 때 생기초도 그렇고 이론 완성 때도 그렇고 원래 기초 수업할 때는 한 단원에 문제 막 3, 40개씩 안 풀잖아. 근데 저는 통사론을 40개 풀거든요. 문제를. 왜냐하면 이론만 들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 구간은. 왜냐면 문장을 다 뜯어 발려봐야 돼. 문장을 뜯어서 서술어는 예고, 주어는 예고, 목적어는 예고를 수없이 연습을 해야 낯선 문장을 줘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앞에서부터 읽으면 제가 문장 성분 파악 헷갈릴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봐야 된다 그랬어요? 서술어부터. 왜냐하면 출제자가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을 때 하는 짓이 있어요. 난 문제를 직접 내는 사람이니까 알잖아. 호락호락 문장의 기본 구조를 지키지 않아요. 도치해놓고 이게 뭐게 하지. 우리 국어의 특징이 뭐냐면 격조사라든가 조사들이 있고 서술어가 명확하기 때문에, 서술어가 멘딩 게 명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이 도치돼도 의미가 다 조립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국어의 특징을 배울 때 우리나라 말은 다른 나라 말에 비해서 비교적 뭐가 쉬워요? 그렇죠? 위치 이동이 쉽다, 이걸 배워요. 그러면 그걸 출제자들도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주어가 아니야. 맞죠? 그럼 주어가 뭔지를 잡아야 나머지도 밝혀지고 서술어가 뭔지를 잡아야 나머지가 밝혀지죠. 그럼 여러분, 주어는 고정이 안 돼요. 하지만 뭐는 고정이 돼? 서술어는 고정이 돼. 서술어는 항상 맨 뒤로 가거든. 그러면 서술어를 잡아서, 자 여러분, 밑줄에 서술어가 얘예요? 밥도 해요? 그거 밥 짓는 거였어? 정신 차려야지. 그렇죠? 이게 무슨 문장이야? 이어진 문장인 거죠. 자, 그러면 밑줄의 직결 주어는 먹고. 그쵸? 자, 그러면 그는 먹다. 무엇을 안 먹어요? 밥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다는 타동사거든. 무엇을 먹냐고. 그죠? 그래서 얘가 목적어겠구나.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정석이에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목적어 같은 느낌이다라든가. 그리고 위험한 방법. 을를 같은 거 넣어서 읊조리지 마. 그냥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그는 밥을 안 먹고 도를 을로 바꾸니까 되네? 그리고 이런 걸 무슨 문풀법이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격조사로 바꿔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배웠죠? 근데 그러다가 나 같은 취재진한테 걸리면 조사로 바꿨을 때 여러분, 을을이 목적격 조사만 있어요? 강조의 보조사면 어쩔 거야? 그쵸? 을을을 넣는데 자연스럽게 느껴져. 근데 그게 목적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자, 시장에를 가자 이랬어요. 이거 기출이에요. 시장에를 가자. 이게 를 붙었으면 목적어입니까? 시장에를이죠. 거기서 오히려 몰 때도 되는 거예요.
를 때도 되지. 그럼 시장에 가자잖아. 그럼 시장에가 뭐예요? 부사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을룰로 바꿔보면 안 돼요? 이런 간편한 얘기 하지 마. 그럼 문제가 어려워지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쉬운 문제로 훈련을 해도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해서 고찰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몸은 아파도 끊어야죠. 이어진 문장인데 몸은 아파도 마음만은 날아갈 것 같다. 자, 그럼 이 안에 관형절의 서술어 뭐죠? 날아가다. 그럼 날아가다에 대해서 뭐가 날아가요? 마음이 날아가요. 그럼 얘는 주어죠. 그래서 서술어를 잡고 서술어에 대해서 마음이 뭘 해? 주어를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어 기준 얘가 뭔지 기능을 밝혀주시는 게 문장 성분을 밝히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그는 그녀에게 물만 주었다. 서술어 주다. 주어는 누가 주었어요? 자, 그거요. 누구에게 주었어요? 그녀에게. 그럼 이건 부사어죠. 그 다음에 무엇을 주었어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럼 목적어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고향의 사투리까지 싫어할 과로. 관형절 뭘 꾸미고? 이유를 꾸미고 이유는 없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내부 서술어 싫어하다. 그럼 누가 싫어하다? 생략. 너는 그럴 필요는 없잖아. 너가 싫어할 필요는 없잖아. 생략됐어. 주어는 생략. 자, 그러면 A가 싫어하다로 문장이 완성이 돼요? 안 되죠. A가 싫어하다. 뭐가 빠졌어? 누락 성분 뭡니까? 목적어. 그러니까 A가 B를 싫어하다. 누락 성분 목적어니까 얘가 목적어인 거죠. 이런 제 설명을 듣고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 어렵게 설명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정석이에요. 이거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풀어야 언제나 맞춰. 근데 이럴 땐 맞히고 저럴 땐 못 맞히고 그 방법론이 서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어법에 어긋난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싫어하죠? 이 유형 싫어하지 않으세요? 올바른 표현 다듬기 막 장문 쪽에 고쳐쓰기 이런 쪽. 예,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대부분 훈련이 덜 된 분들은 그냥 문장을 읽고 속발음을 해요. 그리고 내 입이 띠껍다고 하나 아닌가. 자, 그래서 내 입이 괜찮다고 하나 아닌가. 자기 혀한테 허락을 맡아. 괜찮니? 이러면서 막. 자, 속으로 읽어보고 괜찮니? 혀야 괜찮니? 부드럽게 읽히니? 이러면서 막.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본인의 모국어 화자로서나 모국어 독자로서나 모국어 작자로서의 직관력을 너무 믿는 거야. 그쵸?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거 맞아요? 본인이 바른 국어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에 아예 단원이 있어요. 바른말 고운글이라고도 하고요. 바른말, 바른 문장, 바른 글 이러기도 하고 교과서마다 출판사마다 이름은 다 다른데 챕터 하나가 애들이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한 3주씩 그 단원을 배운단 말이야. 거기서 단어 다듬기, 문장 다듬기 이런 거 배워요. 글 다듬기. 그러면 단어 다듬기는 이 단어가 적절한가? 그 다음에 문장 다듬기는 누락 성분 없나? 부사랑 서술어의 호응이 맞나? 막 이런 거 다 따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끊고 괄호치고 이런 거 다 배워요. 그게 교과 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보면 올바른 표현이란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문장들이 제가 교과서를 통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데서 선지 2개나 나온 거야. 뭐 예를 들어 열람하다라든가 혹은 아니면 이런 거 있죠. 자, 여기에 접수. 이 접수도 여러분 접수의 수가 무슨 수라고 했어? 수업할 때. 받을 수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서 자,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 자, 그러면 받아졌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선한다가 어색하다는 사람들도 있었어. 근데 이거는 우선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있는 말입니다. 우선하다.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둬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괜히 바꾸재. 어떻게 바꾸재? 되었을 때를 이걸 뭘로 바꾸래요? 될 때에는 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시제를 바꿔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면 자,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가 돼야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과거 시제가 들어간 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굳이 멀쩡한 걸 바꾸자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잘못된 거죠. 그럼 나머지는 바르게 바꾼 거죠. 자, 그래서 바르게 바꾼 부분들에서도 뭐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는 교과 예문 그대로예요. 그래서 확률을 보면은요, 지금까지 기출에 나왔던 것들을 보면 4개 선지 중에 2개는 교과서 지문을 써요. 교과서 문장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기본서를 썼을 때 절반의 문장은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두 개는 낯선 게 나와. 그럼 낯선 게 나왔을 때 낯설다고 아예 배운 적 없는 요소냐? 그게 아니라 약간 변형. 교과서에 있는 예문에서 내용만 변형을 하는 거예요. 접수인데 근데 우선하다랑 합쳐서 더 헷갈리는 요소를 증가시키는 거죠. 시제를 넣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앞에서 금지되고 처벌하다. 요거 안 맞죠? 피동하고 그죠? 능동하고. 그래서 금지하며 처벌하다. 이렇게 만드는 거. 열람 부분도 열람을 누가 할 것이냐 따졌어야 되거든요. 예문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접수가 아니라 제출로 변경해야 됨. 이게 교과서 포인트긴 했어요. 포인트가 약간 이동하더라도 예문 유사한 거죠. 자, 그 다음. 자, 이 문제 굉장히 많이 틀렸더라고요. 근데 나는 솔직히 이제 우리 같이 수업한 사람들한테는 이거를 선생님 이게 책이 어디 있어요? 그럼 막 화가 나. 왜냐하면 심지어 그리고 모의고사 본 사람들 이 선지 그대로 나왔잖아. 판매 구매. 근데 저는 어떻게 냈을 뿐이냐면요. 자, 제가 이렇게 냈어요. 자, 어떻게 냈죠? 도금을 지웠지 나는. 그쵸? 그 누가 더 어렵게 낸 거지? 저는 한자 문제 겸용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낸 사람도 살짝 갈등했을 것 같지 않아요? 도금을 안 주려고 했을걸? 내 생각엔. 근데 그러다가 너무 어렵나? 그래서 도금을 줬을 것 같아. 요즘 트렌드가 뭐라고? 한자 단독 문제로 문항을 날리는 게 아니라 문항수가 아깝잖아. 20문제밖에 못 냈는데? 20문제밖에 못 내는데 한자로 단독 문제 주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면 이론 문법의 의미론이랑 병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의미론인데 한자어를 낼 거다라고 제가 모고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 도금도 지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지 그랬어. 그죠? 자, 그럼 더 비슷해 보이는 건데. 그죠? 출제진님 더 강하게. 그죠? 자, 그러면 변별력이 확 더 생겼겠지? 물론 이미 충분히 틀렸더라고요. 이 문제를. 이 문제를 충분히 틀렸는데 도금 날렸으면 더 틀렸겠지.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성공 실패 이 단어를 그대로 맞히진 못했지만 이 출제의 포인트. 요게 방향 이제 바니어잖아요. 방향 바니어를 찾아라. 그때 방향 바니어 대표 예시로 3번 보여드렸고 2번, 3번, 4번 모두 다 뭐냐면 한쪽이 존재해야 한쪽이 존재해요. 제가 그런 농담도 했어요. 여러분 여자 남자랑 아내 남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자랑 남자는 정도 바니어 상보 바니어야. 상보 바니어. 상보 바니어는 뭐냐면 자, 전 여자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돼요? 남자임이 증명돼. 한쪽을 부정하면 한쪽의 참이 증명돼. 그 동시에 부정할 수 없어. 전 여자도 남자도 아니에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긍정을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있죠. 생각하지만 우리 어휘적으로만 생각하자.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아내와 남편 볼게요. 아내와 남편은 자, 미혼이면 아내도 남편도 아니잖아요. 맞죠? 둘 다 부정이 되죠. 맞죠? 그리고 둘 다 긍정해요? 안 하죠? 그쵸? 근데 혼자 아내 될 수 있어? 이게 강력한 거야. 혼자 아내 될 수 있어? 누가 있어야 아내가 되지? 남편이 있어야 아내가 돼. 자, 자식이라는 개념은 무엇을 전제로 해요? 부모를 전제로 해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방향반열을 묻는 문제다라는 걸 일단 알았던 사람이 제 생각에는 절반 이상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나왔거든. 최근 3년 동안 한 문제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문제가. 그럼 얘가 대체 뭐길래 바니어 종류가 이렇게 3년 내내 한 문제씩은 계속 나올까? 제가 모의고사 때 수업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 부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논리력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참이네 아니네. 한쪽을 부정하면 여기가 참이 되네 아니네. 이런 게 뭐 테스트하는 거랑 유사하냐면 명제. 여러분 수학에서 명제 해봤죠? 집합 다음에 있습니다. 자, 그쵸? 자, 안 해봤어요? 거기까진 그래도 막 정석 풀지 않아? 거기까지? 참 거짓? 막 벤다그램 막 그리는 거랑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제 기억났죠? 자, 어쨌든 그런 테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국어 내부에서 논리력 테스트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휘력을 측정하면서 동시에 논리력 측정이 가능해요. 명제 판단력.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문제는 계속 나올 거야 라고 했거든요. 3년 내내 한 문제씩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모의고사 시즌마다 박아 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방향반이어 찾는 문제라는 건 절반 이상이 알았어.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강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실제 연습을 얼마나 했느냐. 성공과 실패에서 실패의 전제가 성공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방향반이어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어떤 카테고리 내부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상보반이어로 볼 수도 있고 정도반이어로 볼 수도 있는데 반이어인 건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중간의 달성을 인정하냐 마냐에 따라서 그죠? 상보반이어나 정도반이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교과서마다도 달라요. 교과서마다 이런 단어는 상보반이어로만 두는 데도 있고 정도반이어로만 두는 데도 있고 양반양을 다 보여주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너무나 명백히 시상을 했어. 주는 자가 있었다면 뭐 하는 자가 있었던 거지. 받는 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파는 자가 있었다. 자, 그럼 판다는 건 누가 뭐 해야 팔 수 있지. 사줘야 팔죠. 그 다음에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한다는, 사실 공격은 일방적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헷갈렸을 거야. 이 문제 틀린 사람들이 주로 4번을 많이 골랐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피할 데가 없기도 하고. 그죠? 자, 그러니까 1번부터 갔어. 1번부터 읽었는데 4번에서 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럼 답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머릿속에서 뭐가 가동되는 줄 아세요? 합리화 엔진이 돌아가요. 4번쯤에선 이제 답이 나와야 되니까 4번을 정답으로 만드는 강력한 엔진이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해. 방어 안 해도 공격은 할 수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왠지 얘네랑 다르게 느껴진 거지.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냉정한 사람은 그 엔진이 돌아갔어도 여러분 그 엔진이 돌기 시작했어. 그럼 오프를 눌러야 되지. 그 오프를 누르는 건 뭔지 아세요? 아까 정확하게 결론을 못 내린 1번이랑 4번을 다시 봤어야 돼. 그럼. 그쵸? 그러면 회생 가능성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1번을 되돌아보질 않아. 왜? 난 얘가 답이었으면 좋겠거든. 그쵸? 다시 번복을 하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방어 안 해도 공격은 할 수 있어. 서로가 필요하지 않아.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는 물리적인 정황이고 방어라는 말 자체와 얘를 쌍으로 두고 봐야죠. 그럼 방어를 하려면 누가 뭘 해줘야 방어를 하죠? 네, 그러면 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방어는 얘를 해줘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거 없이 얘, 이거 없이 얘, 이 어휘가 탄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그래서 그 외에 여러 단어들을 제가 한자로 보여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 출석, 결석. 이거 해볼까? 여러분. 이거를 이 화제의 모의고사 안 풀었던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출석, 결석은 무슨 반이올까요? 그랬더니 다 정도반이오라는 거 틀렸어. 정도반이 아니야. 이건 상보거든. 중간항이 없다. 둘 중에 하나만 한다 여야 돼요. 하나만 참이다. 근데 정도반이어래. 정도반이어는 중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정도반이어 같은데? 그랬더니 지각이요. 지각이요. 좋대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랬지. 지각 좋대는 출석이야. 정신 차려. 나왔으니까 어쨌든 한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그거는 지각, 그거를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스펙트럼처럼 느껴졌으면 그거는 점수다. 그쵸? 출석 점수, 지각 점수, 조퇴 점수. 그거겠지. 그거는 물리적인 현상 세계에서의 점수 얘기고 어휘적으로는 출석과 결석의 중간이 어딨어요. 자, 뭔 석이 있어. 그쵸? 자, 그 다음에 광대 협소. 넓다, 좁다는 넓지도 좁지도 않는 애매한 너비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정도반이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봤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외연과 내포, 바깥이냐 속이냐. 이거 겉속이죠. 겉과 속은 이게 서로가 존재해야 돼. 겉이 있어야 상대적으로 속이 발생해. 위가 있어야 상대적으로 아래가 발생하지. 이런 식이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재인 이론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이론에서 교과서에 나온 거 다 보여드렸어요. 교과서 예문은.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라 그랬거든. 여기 이것도 있죠? 자, 자, 한글로도 있잖아. 사다 팔다. 그쵸? 자, 그 다음. 자, 여기에 이제 의미론의 의미 축소, 의미 확대, 의미 교체. 교체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를 교과서에서는 주로 의미 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미 이동.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의미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서 이게 한 페이지거든, 한 페이지?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교과서들에 있는 예시들을 다 놓았으니
이거 한바닥 예시만 좀 숙지해 두실래요? 라고 했고 거기서 결의 친척, 얼굴 형체 2개 나왔어. 그래서 최소한의 암기를 하면 선지 절반 이상 알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2개는 교재 있었고 그 다음에 자, 말미는 쓰지 않고 휴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하면 돼. 제게 말미를 주시지요. 이런 식으로 이게 시간에 쓰는 말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말미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다는 사람들도 많았어. 그래서 내가 사극도 안 보니? 그러다가 사극 보면 맨날 그러자. 제게 열흘만 말미를 주시. 나만 봐 사극? 그죠? 자, 사극 보면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말미를 주시지요. 뭐 이런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을 거지는 제가 뭘로 냈었냐면 모의고사에서 이게 직접 분석으로 냈어요. 가을 끊고 거지일까, 가을 것 끊고 이일까, 뭐 이렇게 냈는데, 사실 출제 포인트는 전혀 어긋났지만, 자, 가을 거지와 추수는 공존하며 경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OX에서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1, 2번은 미리 알고 있었다. 그리고 4번은 쉽다. 맞잖아. 추수가 뭔지 알잖아. 벼베면 추수하는 거지. 그러면 1, 2, 4를 소거해서라도 답을 맞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식을 본다는 건 전선지를 다 알아서 100점을 맞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출제진들도 4개를 다 평범한 범주에서 내린 건 아니거든요. 정말 지엽적인 부분에서 하나 둘씩 섞어내요. 하지만 예의를 갖춰서 공부를 했다면 기본서만 똑바로 봤어도 그쵸? 소거법으로 정답을 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얼굴 제가 냈던 거. 제가 전공 모의고사 냈을 때 얼굴 내고 그쵸?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방송 그것도 이쪽에서 나왔죠. 의미가 변화한 부분이니까. 자, 자, 여기 이제 11번 요건 높임법입니다. 자, 높임법에 대화의 상대방을 높이는 상대 높임법, 그리고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그 다음에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모두. 이럴 때 문제를 풀 때는 선지마다 신호등을 띄우는 게 좋아.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그럼 주체 높였죠. 물론 여기 순서대로는 상대 주체 객체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 평소에 배울 때 무슨 순서대로 배워? 주체 객체 상대 이렇게 배우잖아요. 모든 기본서에 그렇게 써 있어. 그죠? 그러면 이렇게 신호등을 띄우는 거야. 주체 있고 모시고 객체 있고 상대 없음. 그래서 이런 선지 옆에다가 OOX 뭐 XOX 이런 걸 쓰는 거야. 그래서 OOO 뜨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번에서 제가 이거는요 사실은 겸양이에요. 나를 내려. 근데 나를 내리는 이유는 뭐죠? 듣는 사람 높이려고. 그러면 상대를 높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다. 자, 그러면 깨랑 드리다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부사어를 높이면 객체죠. 자, 그리고 주체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주체 높였고 아주머니께 드리다 높였고 쉬었습니다. 쉬었습니다의 시는 주체 높임이고 습니다는 상대고 그럼 여러분 실전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끝났지. 사실 4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4번을 보는 게 성실한 수험생의 자세 같아요? 그런 건 이렇게 확신이 있을 때는 그 자신 있어야지. 여기서 오를 잘못 쳤다면 그건 그냥 잘못한 거지. 그쵸? 그래서 이런 걸 검사하는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독해 시간을 더 쓰는 게 맞죠. 자, 그럼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주체 있고 저를 내리는 이유는 상대를 높이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제 진도 모의고사였어요. 자, 여기 보면 제가 기역과 리을이 모두 사용된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주체를 높이는 용언과 높여야 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좀 더 어렵죠. 제 문제는 뭐까지 원했어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펼쳐놓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높임을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쓴 걸 고르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노란색으로 요소를 준 거는 다 높임법과 관련된 것들이며 그리고 저기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 기역과 리을을 쓴 걸 찾아야 되고 여기서 리을은 단순히 주체도 아니고 뭐예요? 간접 높임. 여러분 높임법에서 간접 높임도 중요한 요소인 거 아시죠? 그리고 또 뭐 압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문제로 제가 여러 개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문이 지엽적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몇 개의 단어가 일치했어요? 댁, 들이다, 그죠? 깨서 이런 것들 다 나온 거잖아요. 아까 여기 있는 거나 예문, 여기 있는 거나 유사하죠? 근데 뭐가 더 어려워지는 거지? 내가 뭘 넣어서?
간접 높임을 넣어서 더 복잡해지는 거지. 근데 이런 문제로 훈련을 해두면 얘가 쉽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고전 문법입니다. 아, 쉬워. 자, 그쵸? 근데 쉽죠? 돌고래인 줄? 자, 깨라고. 지금 또 1교시 끝물이라고 또 졸려하는 거 봐.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요게 쉬운데, 제가 문제를 똑같이 정답을 냈거든요. 보세요. 릴. 저도 정답이었잖아요. 제가 낸 문제도. 그러면 정답까지 왜 저랑 똑같을까요? 헷갈릴 게 이거밖에 없거든. 이 파트에서 헷갈릴 게 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체자 중에 제일 가액같이 생겼어.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이 표를 보여주면서 두 개만 조심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리을은 획 더한 게 아니라 이체야. 그쵸? 획 더한 것 같지만 아니야. 이렇게. 획을 더한 것 같지만 그러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래서 이체자다. 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조심해야 될 게 뭐라 그러냐면 요거. 자, 미음이 입술을 딴 거고 이응이 목구멍을 딴 거다. 근데 왠지 입술이 동그래 보이잖아. 그럼 이응이 입술 같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세 개만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딱 리을이 나온 거죠.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 낼 때도 요 세 가지에만 신경 써서 문제를 한 번씩 보여준단 말이야. 저 엄청나게 계산해서 내요. 모의고사에 목차가 존재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빠져나가는 게 없도록 노력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도 일치하는 거죠. 왜? 틀릴 게 뻔하거든. 이 요소 자체가 쉬워. 쉬운데 틀리게 하고 싶어. 그럼 할 수 있는 짓이 한정돼 있어요. 자, 그 다음. 네. 자, 어문 규정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문 규정 문제는 9문제. 근데 진짜 한 3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쉬워졌어. 진짜 말도 안 되게 쉬워졌어. 그리고 예시도 다 그거야. 본 거야. 제가 무료 특강으로 공개해 놓은 무료 특강 중에 어문 규정의 날개라고 있어요. 그거 10강밖에 안 되거든요. 10강밖에 안 되고 그거를 아침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10강 안에 있는 단어 거의 다 나온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내가 여기 적중이라고 써놓고도 조금 부끄러운 건 사실 규정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무슨 적중이냐. 그죠? 자, 근데 그냥 썼어. 그러니까 너무 고가워하지 말고 사실은 이거는 적중이라기보다는 그냥 출제진들이 규정 대표이시만 낸 거예요. 그만큼 심플해졌다는 거죠. 예, 규정 쪽은. 그래서 여기 보면 물난리, 신문 밟는다, 한여름 모두 다 규정 예시예요. 어문 규정에 나게 테스트북이 다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딱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요거는 제가 문제 냈던 건데, 자, 20이랑 여기선 신문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10항, 밥다. 그 다음에 29항, 한여름 이런 식으로 다 조항 대표 예시예요. 그러면 막 어문 규정 집을 이만한 걸 봐야 되냐? 아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 잘 해놓은 게 있으니까 올해도 어문 규정의 날개는 제가 자료 다 오픈해 둘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한 바퀴 보면 돼요. 그러면 어문 규정을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힘들어하는 이유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원래 기본적으로 암기를 짜증나 하는 거야. 짜증이 많은 사람인 거지. 규정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싫어. 나도 싫어. 규정. 자, 나도 규정이 싫은데 수업할 때 제일 재미없어. 근데 특히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좀 화가 많은 거죠. 마음 안에 화가 많아서 대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그냥 이 시험을 볼 때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표준 발음법에 또 화가 나죠. 아니, 내가 아나운서가 될 것도 아니고 표준 발음을 내가 왜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맞아요. 사실은 공문서 쓰는 데는 한글 맞춤법만 알면 되잖아. 공문서 쓸 거면 한글 맞춤법만 알면 되는데 왜 표준 발음법을 이렇게 깊이도 배우는가? 왜일까요? 제가 오늘 지금 3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논리력이요. 이거 계산이거든요. 이게 의문론을 배우고 나면 이론 문법 의문론을 배우고 나면 이론 문법 의문론, 표준 발음법, 로마자 표기법이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의문론을 똑바로 모르면 표준 발음법을 이해할 수 없고 표준 발음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자 표기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모아서 공부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공부를 할 때. 자, 그런데 의문론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앞에서 부엉리를 했죠? 그것도 순차적으로 식을 쓰면서 배운 이론을 도입해서 계산해 나가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바른 발음을 해서 민원인에게 표준 발음하라 뭐 요런 거보다는 논리력 보겠다는 거예요. 논리력.
자, 그 다음 요거는 맞춤법, 셋이 셋잇. 요것도 기준점을 알면 어렵지 않죠? 읍조려서 푸는 거 아니고요. 뭘 알아야 됩니까? 이게 뒤에 오는 말이 된소리냐 거센소리냐, 그리고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 요런 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된소리 거센소리 그리고 울림소리 그리고 양성모음 음성모음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다. 자, 그 다음 자, 여기에 요거는 사이시옷 표기와 그리고 소리에서 첨가 부분이 두 개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교재에 보면 이게 나와요. 사이소리 현상은 예외가 많은 수의적 현상이다. 자, 그리고 예시로 제가 맨날 했어요. 인사말 할 때 인산말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인사말 머리말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고. 인사말 머리말 해님 이게 맞는 발음이고, 인산말 머림말 햇님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죠. 그래서 많이 틀리는 단어라서 국립국어원에 맨날 질문이 올라가니까 국립국어원에서 자주 올라오는 질의응답이라고 따로 만들어둔 데이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다 닫아놨더라고. 근데 그 자주 올라오는 질의응답을 제가 제 교재에 날개 닫아 수록하잖아요. 제 기본서의 5월한 문법 규정을 보면 날개 쪽 있죠. 좌우에.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안 보더라고, 거기 날개를. 그래서 제가 되게 강조하거든요, 수업할 때. 여러분 날개 있는 거 다 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국립국어원에 자주 올라오는 질의응답이고, 그런 걸 쓴다고 시험에서. 그죠? 그래서 규정 대표예시가 아닌데 시험에 나온 걸 보면 걔네예요. 국립국어원에 사람들이 자주 물어본 거. 자, 그 다음 그래서 사이시옷의 발음 조건과 형태 조건을 알고 여기에 1번부터 3번은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 왠가 볼까요? 자, 여기서 노랫말은 발음할 때 뭐가 들어가? 니은이 첨가가 돼요. 니은이 첨가가 돼. 그러니까 시옷을 써줄 수 있고, 순댓국은 니은 첨가가 아니라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요. 된소리 대기도 사이시옷 표기의 근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하교길 얘도 마찬가지예요. 된소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니은이 첨가되거나 첨가의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을 때 이제 얘네들이 한자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 여러 가지를 계산을 요 조건에 따라서 한 다음에 사이시옷을 쓰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 자, 이거 준말 이거 나올 것 같더라. 그죠? 제가 이거 시즌 모의고사에서 요거 익숙치, 다정타, 그리고 섭섭지, 익숙치. 자, 이런 것들 냈었죠. 준말 요렇게 보기 적용해서 내드렸었어요. 그래서 준말도 역시나 판단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어떤 판단법이 있냐면, 자, 얘가 섭섭다예요, 섭섭하다예요? 원래 섭섭하다죠. 일단 기본형으로 생각하는 거야. 하다가 붙는 말인가, 다가 붙는 말인가. 근데 하다가 붙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하다가 붙는다면 하다 앞에서 잘라. 그래서 마지막 의문이 울림인지 안 울림인지 봄. 울려요, 안 울려요? 안 울림 소리죠. 안 울림 소리면 이때는 줄일 때 치로 안 줄고 지가 된다. 맞는 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볼게요. 흔하다 붙죠. 흔하다. 흔다예요, 흔하다예요. 흔하다. 그런 사람 흔하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잘라. 쫙 잘라. 그리고 잘랐을 때 마지막 소리가 울려, 안 울려? 울리죠? 울리면 거센 소리로. 왜냐하면 히읗이 살아남아서 앙칼진 소리로 축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리니까 타. 그리고 여기도 만약에 얘가 안 울림이 아니라 울림이었으면 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익숙하다죠? 자르고. 하다 자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 울려, 안 울려요? 안 울리죠? 그럼 여기 지자리예요? 치자리예요? 지자리지. 그쵸? 그래서 얘가 답인 거죠. 자, 그 다음 정결하다죠? 그럼 마지막 소리는 울려. 그러면 앙칼진 소리. 어려워요?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계산이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 문법 규정에서 논리력 부분을 좋아한다.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자,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 띄어쓰기 끝까지 포기 못할 거라고 했죠. 왜? 판단 요소도 있고 암기 요소도 있어서 암기 요소는 성실성 체크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논리력 부분이에요? 암기 부분이에요? 띄어쓰기를 요렇게 내면 암기 측정이고요. 뒤에 본용언 보조용언도 있죠. 요 문제. 요건 논리력 체크예요. 자, 이 문제 볼게요. 이거는 합성 등재됐나요? 이거죠. 그럼 합성 등재됐다는 사실 자체를 외웠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핵심 단어들 기본서에 있는 것들을 숙지했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자, 그래서 그중은 붙어 있죠. 그중.
냈었어. 기억 안 나요? 자, 그 다음에 예책은 예시 관형사니까 띄어쓰고. 자, 그 다음에 한 번은 띄었을 때가 있고 붙였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의미 특수화에 따라서 한 번이 1회라는 의미가 아닐 때. 어디 한 번 덤벼봐. 이럴 때. 이게 어디 한 번 덤벼봐. 두 번은 안 돼. 이런 뜻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시도해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일 때는 붙여 쓰는 거죠. 그럼 여기 예문 볼까요? 시간 날 때 낚시 한번 가요. 이거는 시도하는 거예요. 낚시 한번 갑시다. 언제 한번 가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의미 특수화가 일어난 구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엽적인 거 얘 정도? 그쵸? 굴속을 내긴 어려운데 물속은 낸 적 있어요. 자, 근데 너무 그걸 적중이라고 내미기 너무 치졸해가지고 그래서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요걸 모르면 엄청 두렵잖아. 시험 상황이 굴속 여기 붙어있어 안 붙어 뭐 이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오래 고민하지 마. 어차피 고민해도 몰라. 이미 뭐 내가 외운 적이 없는 단어잖아. 내가 외운 적이 없는 단어인데 거기서 시간을 쓰고 두려워한다고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선지 중에서 예책이 등재됐을까를 생각하는 게 나아. 예책을 등재했으면 그럼 예책 말고 옛 무엇을 다 올려줬어야 되게? 예책 혹은 뭐 옛 가방 그쵸? 그리고 옛 책상 막 이런 거 있겠어요? 옛 의자 뭐 이런 거 올려놨겠어? 옛집 막 그쵸? 그러니까 그랬을 리가 없거든. 뒤를 다양하게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붙여줬겠구만 이렇게 해야지. 맞죠? 근데 그와 같은 논리로 봤을 때 굴속 선생님 그러면 굴속 물속 이런 것도 산속 이런 것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면 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달라. 왜냐하면 옛은 관형사로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야 돼. 근데 붙여 올려줬을까 말까가 쟁점이죠. 근데 굴속은 자 앞이 바뀌죠. 얘는 뒤가 바뀌고 그래 안 그래요? 옛을 고정하고 옛책 그죠? 옛날은 올려줬고 그 다음에 뭐 옛 가방 뭐 예를 들어 옛 사람 뭐 이런 거 있다 해봐요. 그러면 이 뒤가 바뀌고 얘는 계속 수식을 하잖아. 그러면 관형사로서 되게 공고한 거죠, 위치가. 근데 굴속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뭐가 오느냐가 달라질 수 있지만 뒤에 오는 관형사는 없어요. 뒤에서 앞을 꼽을 수가 있나? 없잖아요. 얘가 관형사가 아니죠. 그럼 어차피 속은 명사일 거예요. 맞죠? 그럼 명사면 온갖 것이랑 다 붙여 등재해줄 수는 없어. 그쵸? 근데 붙여 등재해준 몇 개가 있겠지. 그러면 모르는 상태에서 얘랑 얘를 봤을 때 저라면 얘를 선택하겠어요. 왜? 관형사니까 합성 등재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요 문제는 논리력이라고 그랬죠. 하지만 이건 배운 적이 있어야겠죠. 본용언, 보조용언의 띄어쓰기는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습 많이 했었어야 돼요. 다행히도 여기 있는 예문들이 규정 예문이에요. 규정 예문이어서 규정을 똑바로 배웠을 때 이 예문 그대로 보셨을 겁니다. 그럼 꺼져가다가 본보조니까 뭐가 돼요? 붙이는 게 허용이 되는데 본보조라고 모두 다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꺼지어가다기 때문에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보조 사이에 보조적 연결어미가 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본보조인데 본보조가 어가 연결어미가 아니더라도 여기 의존명사에 접사하다가 붙어서 보조용언이 형성된 경우는 본용언과 붙이는 게 허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이게 떠내려가 버렸다가 아니라 떠내려가다라는 합성어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일단 얘를 이렇게 붙여야 되고 그리고 띄었어야 하죠. 왜냐하면 본용언이 합성용언일 때는 뒤에 있는 보조용언과 붙였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가 올 듯도 하다 할 때 듯하다가 만약에 철썩 붙었으면 올 듯도 하다를 다 붙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으나 여기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조사가 결합이 돼버리면 그러면 조사 뒤는 띄워줘야 되고 그럼 얘는 보조용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거예요. 듯하다라는 보조용언은 있으나 하지만 이 사이에 도가 들어가는 순간 얘네는 이별하는 거야. 그러면 의존명사와 그냥 하다가 되는 거지. 접사하다가 아니라 용언으로서의 하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한글 맞춤법 이거 어문 규정에 날개 있는 거예요. 우월한 문법 규정에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 문장 그대로 나왔죠. 요거 3개. 그럼 여러분 요 3개랑 제가 테스트로 냈던 거에 떠내려가 버렸다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이건 우리 화제의 모의고사.
화제의 모의고사에 보조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이는 것도 허용된다. 아, 어가 연결되거나 꺼지어가다 혹은 의존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붙는 경우 듯하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그리고 앞말에 합성용언이거나 근데 이게 여러분 2019년에 개정됐어요. 합성용언이 복합어로 이제 파생어도 마찬가지 룰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떠내려가다처럼 합성어거나 아니면 이 앞이 파생어일 때도 뒤에 있는 보조용어는 붙일 수 없게 되었어요. 요거는 개정사항입니다. 자, 그다음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때 그럼 보조용언 사이에 조사가 들어갈 때 띄어 쓴다. 자, 그다음에 보조용언이 본 보조 이렇게 거듭되면 한 번만 붙이는 게 허용이 된다. 자, 그다음 이제 맞춤법에서 여기서 모두 틀린 거. 맞춤법의 사용이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만. 이런 거 잘 읽어야 돼. 예를 들어, 올바르지 않은 게 섞여 있는 것은 이라는 질문과 올바르지 않은 것끼리 묶인 것은 다른 얘기죠. 다행히도 이때 1, 3, 4번은 다 맞는 말이었어요. 1, 3, 4는 다 맞고 2번만 다 틀린 거였거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현란하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1, 3, 4에선 하나씩 틀린 게 있는 거야. 근데 문제 요구가 뭐였어요? 몽땅 틀리라며. 그쵸? 그러니까 1, 3, 4에 여기저기 삐끗삐끗해도 정답이 2번인 건 똑같거든? 근데 조금 더 어떻게 되겠어요? 내면의 번뇌가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동안 내적 번뇌가 심해지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 7번. 자, 이거 로마자 표기법이에요. 아까 전에 로마자 표기법은 뭐라 그랬죠? 뭐가 단단해야 돼. 의문론 부분이 단단해야 표준발음법, 표준발음법과 함께 로마자 표기법 이렇게 한 덩어리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락골 할 때 이건 자 L 이게 리을이 모음 앞에 있을 때에는 R로 쓰기로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궁망봉은 발음할 때 비음화 일어나죠. 얘 뭐가 됩니까? 긍. 그러면 NG로 썼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낭림사는 어떻게 돼요? 순행 비음화 일어나죠. 맞죠? 자, 그래서 여기 님. 그리고 제가 문풀 팁 알려드린 게 있었는데 뭐 그때 로마자 표기법 할 때 음절별로 좀 잘라 읽으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다, 락, 골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했었어야지 이제 이렇게 하면 에땡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덩어리로 보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잘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음절 이렇게 나눠가지고 빗금을 쳐가면서 보시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낭림산도 이렇게 땡, 이렇게 진행하는 거지. 그 다음에 답은 몇 번? 한라산. 자, 여러분. 한라산. 제가 모의고사 낼 때 똑같이 정답을 한라산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물론 규정은 누구나 맞히는 거야. 근데 나는 왜 정답까지 똑같지? 틀릴 게 뻔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로마자 표기에서 제가 한라산을 항상 예로 들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내. 한라산 해가지고 요걸 해요. 로마자 표기법 배울 때. 여러분, 한라산은 원래 한나산이었어요. 예전에. 이거 의문론이랑 로마자랑 다 합쳐가면서 하는 거야. 의문론 수업할 때 하기도 하고 로마자 할 때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원래 한라산은 옛날 이름은 한나산이었어요. 근데 의문의 변천 과정에서 언어의 역사성 속에서 어떻게 변했다? 한라산으로 이름이 달라졌다. 근데 이거는 무엇 때문이다? 부드럽게 발음하고 싶어 라는 욕구 때문인데 부드럽게 발음하고 싶어서 뭘 일으킨 걸까요? 활음주. 활음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유음화랑 달라요. 유음화는 옆에서 리을이 건드린 거야. 니은이랑 리을이랑 붙었을 때 그때 리을이 니은을 자극해서 니은이 리을이 되는 게 유음화고 이 활음조는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자기 혼자 부드러워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니은이니까 옆에 리을이 없어요. 근데 좀 부드러워지고 싶다. 지 혼자 스스로 동기화된 거야. 그럼 이건 활음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바꾸고 나중에 발음을 하다가 얘를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산으로 발음하게 되었죠. 이거는 뭐 때문이죠? 뒤에 있는 리을이 자극을 줬죠. 활음조랑 정황이 다르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유음하라고. 이거 꼭 기억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활음조랑 유음화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 그만큼 이 한라산이라는 단어가 어떤 샘플로 좋은 거예요. 뭔가를 교육할 때.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로마자 표기를 하라. 그러면 이제 리을은 뭘로 기입한다? LL. 요거까지 여기다 붙여서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정말 너무 싫었어. 자, 오늘 진짜 제가 이 60문제 중에 제일 혐오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올해의 트렌드에 혼자 저쪽에 있어, 값이. 뭔지 알게? 이게 분포도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트렌드 분포도를. 근데 쟤만 7년 전 문제. 이런 느낌? 사실 우리가 외래어 표기법이 나오면 대표 예시를 내야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래어 표기법 자체를 배우는 이유는 다른 나라 말을 한글로 적을 때 제각기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통일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스펠링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발음 기호를 보고 하는 거예요. 발음 기호 기준으로 뭐 중모음 어쩌고 저쩌고 뭐 뒤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일반인이 절대로 그 세칙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외래어 표기법의 세칙을 외우는 건 불가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제 생각엔 강사들도 그 세칙 다 못 외우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외래어 표기법은 규정 범주가 없어요. 규정 예시 범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립국어원 들어가 보시면 다른 규정은 이렇게 어문 규정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표준어 규정 이런 것들은 규정과 함께 대표 예시가 나와요. 근데 외래어 표기법은 용례 찾기라고 돼 있어. 그러면 너가 궁금한 게 있으면 쳐봐라. 그럼 보여주마.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예시라는 게 예전엔 공개가 됐었어요. 그걸로 제가 어문 규정의 날개를 만들고 기본서를 만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직접 모르는 거 있으면 쳐서 찾아서 쓰세요. 이런 방식이거든요, 요즘에. 그러면 대표적인 걸 써야지.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보여줬던 대표 용례가 나와야 되는데 이 중에 대표 용례는 플랫밖에 없어요. 3번 선지 하나. 그리고 나머지 도트, 파카, 뭐 이 코러스 이런 것들은 사실 규정 대표시가 아니었어요. 지엽적인 문제예요. 이런 게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보고 무서워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나머지 문제를 다 맞춰. 그게 훨씬 쉬우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버리라는 얘기냐? 여기서 알았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제가 영국식 발음과 미국식 발음 중에 로마자 표기는 뭘 따른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수업할 때. 영국식 그건 매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디, 보디. 그죠? 그러면서 보디다. 그래서 바디샵, 보디숍. 보디숍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죠. 바틀, 보툴.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야 돼. 다트는 아니겠지. 도트면 도트지.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 이 단어를 도트를 외웠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국식 발음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다트는 아니고 도트.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더 깊이 알면 닷도 있다는 걸 알았겠지만 도트나 닷. 근데 여기서 도트와 닷 양방향으로 쓸 수 있다는 것까지 몰랐어도 전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트는 아니야까지는 할 수 있길 기대하죠, 제가. 제 수업을 들었다면. 그러면 1번 피했어. 자, 그 다음에 파카. 뭐 안 될 이유 없어. 그 다음에 패스. 그 다음에 3번 넘어가. 플랫. 이거는 예시 있었고. 플랫. 그 다음에 코러스라고. 이거는 아는 단어잖아. 아는 단어는 우리 대부분 코러스라고 하지 않나? 그쵸? 그래서 사실 제가 지엽적이라고 욕은 하지만 맞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엽적이긴 한데 그 출제진도 에이 뭐 이렇게는 하겠지. 이렇게 이 네 개를 다 알라는 게 아니라 뭐 읍조로도 이상한 건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수업 시간을 빌어서 출제진이 이 수업을 들을 리 없지만 한마디 한다면 이런 문제를 출제하는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출제진들이. 출제 가치관이 있어야지. 그렇죠? 어쨌든 자, 그다음 자, 이제 비문학으로 넘어갈게요.